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신용환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담판을 지은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이 하원에 이어서 상원도 통과를 했습니다.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이 그동안 미 연방정부의 디폴트 사태를 강력히 경고해 왔었죠. 근데 이제 법안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마치게 되면 전 세계를 긴장하게 만들었던 미국의 디폴트 정국이 일단락되게 됩니다. 경제인사이트, 잠시 후 이번 미국 디폴트 협상의 의미와 함께 미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 회복, 세계 경제 시장 안정을 위한 남은 과제에 대해서 전문가분들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투데이 핫경제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5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11.13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3% 올랐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이후로 1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4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도 4.3% 올라서 전월보다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다른 근원 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의 상승률은 4월에 4%에서 5월 3.9%로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1년 만에 감소 전환했습니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미 달러화 기준으로 32,886달러로 전년 대비 7.4% 감소했습니다. 35,000달러 아래로 내려가면서 20년 만에 대만에게 추월을 당한 건데요. 지난해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2.6%로 한국은행의 전망치와 같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달부터 전기 사용량을 1년 전보다 10% 줄이면 인상전 수준의 전기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른 더위와 지난달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절기 에너지 전략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확대하고 전기 사용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감축 시 인상 전 수준의 전기요금을 적용받습니다. 에너지 캐시백은 7일부터 온라인 포털 검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유명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AI 시장 규모가 수년 내에 2조 달러에 달할 것이며 최고 수혜주는 엔비디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달 25일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연일 급등해서 장중한 때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AI 열풍이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추가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지금부터 초대 손님과 함께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관심사였죠. 미국의 부채 협상.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세 분을 모시고 다양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이정환 한양대학교 국제금융학부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함께합니다.
세 분 모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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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세계적인 관심사였죠. 글로벌 완전 리딩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큰데다가 주식시장이라든지 각종 금융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이번 사태를 진단하기에 앞서서 과연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의 배경, 그 배경과 과정, 그리고 부채 한도를 설정한 이유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 박사님, 부채 한도 설정을 하는 배경은 뭔가요? 예, 이 부채라는 것이 남한테 이제 돈을 빌리는 것인데 정부가 돈을 빌릴 때 너무 많이 과도하게 빌리면 국가 경제를 어떤 위해할 수 있다. 이래서 한도를 두는 제도인데 이 한도를 두고 있는 나라가 현재 그 제대로 된 국가들 중에서는 미국이 유일합니다. 아주 독특한 제도예요. 이 제도가 생겨나게 된 것은 제1차 대전 때, 그러니까 1914년부터 시작된 1차 전쟁에서 미국이 이제 참전을 했는데 미국은 다른 나라하고 달리 의회가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헌법 1조 8항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조항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는 구조지만 사실상 미국은 의회 예산 법률주의라고 해서 의회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치러야 되는 미국 행정부가 갑자기 그 무기를 사야 되는데 그거 하나하나 국회에 법을 통과시켜야 되니까 너무 불편하다. 전쟁에서 질 수도 있다. 이래서 여야가 대타협의 결과 일정 범위 내에서 의회가 아예 한도를 줄 테니까 채권은 요 한도 범위 내에서는 알아서 발행하세요 하고 정부에게 어떤 융통성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939년에 와서는 채권만 할 게 아니라 국가 재정 전체를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정부의 예산권을 상당 부분을 많이 넘기면서 그 대신에 부채 한도를 줘서 부채 한도를 초과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인데 이 대목이 그동안의 부채 한도가 미국이 그동안에 78번을 정확하게 78번을 연장을 해줬습니다. 이번에 연장을 또 하게 된다면 79번째인데 연장을 하지 않게 되면 그게 이제 부도가 나게 되는 거거든요. 돈을 빌린 사람 제때 못 갚는 것을 우리는 그냥 일반 속세에서는 부도라고 그러는데 그게 금융용어로는 채무 불이행이고 영어로 따지면 그게 디폴트가 됩니다. 미국은 세계적인 어떤 리딩 국가를 더 넘어서서 달러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아니 기축통화국이 부도가 나? 그런다면 이것은 큰 어떤 세계적인 혼동, 아노미 상태가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우려가 제기가 됐는데요.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미국은 돈이 없어서 부도가 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부채 한도 협상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집에 아내가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남편이 밖에 나가 돈을 씁니다. 부채 마구 찍어내는데 부인이 이 한도 내에서만 쓰세요 하고 부인의 한도를 받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집안 싸움이죠. 용돈 한도를 받는 거랑 비슷한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만약에 그러나 용돈 한도로 하더라도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미국의 부도는 세계의 부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쇼크에 대한 어떤 우려가 컸지만 일단은 뭐 우려 없이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때는 예를 들어서 기축통화 국가지만 마구 찍어내서 어떤 전 세계적 경향에 악영향을 미친다든지 또는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면 안 되니까 그 상한선을 정해서 어느 정도 의회가 통제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정부는 아무래도 돈을 좀 쓰더라도 더 많이 써서 경제를 더 잘 꾸려가고 싶은 그런 충동 욕구가 어느 나라 정부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부에다 맡겨놓으면 마구마구 찢어낼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의회가 좀 견제하다. 허락받고 쓰라. 이런 건데 그 한도를 이제 그 의회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미국이 돈을 제때 못 줘서 부도가 나는 그래도 뉴욕 증시를 비롯한 세계 금융시장이 대혼돈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일보 직전에서 여야가 대승적 타결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가 부채는 그 후진국들만 오는 걸로 알았는데 이제 미국 같은 그런 그 초대형 국가, 세계 경제 최고 리딩 국가도 그 디폴트가 날 수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참 와닿지는 않는데요.
이런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이 뭐 하루 이틀 있던 게 아닙니다. 지금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게 78번이나 있다고 했을 정도로 많이 밀당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계속해서 부채 한도 위기 막 될 듯 말 듯하다 시간 끌고 막판에 되고 이게 반복되는 이유는 주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협상의 위기라고 보면 안 되고요. 이것은 달러가 갖고 있는, 즉 패권국가 미국이 갖고 있는 딜레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더 길게는 우리 인류의 역사상 모든 패권국, 패권 통화가 가졌던 딜레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우리는 미국, 또 달러가 패권, 또 기축 통화이기는 하지만 불과 그 전에는 영국과 파운드화가 있었고요. 그걸 거슬러 올라가면 로마 제국과 또 로마 은화, 금화, 데나리우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뭐 트리핀의 딜레마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시간이 너무 기니까 쉽게 말해서 패권국이 갖고 있는 기축 통화는 전 세계 사람들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유통량이 줄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패권 국가는 필연적으로 계속해서 적자를 내면서 봐야 되는 구조고요. 거기에 찍어 갖고 있는 기축 통화는 계속해서 늘려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태생적인 운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끝은 우리가 언제다라고 알 수는 없지만 제가 확실하건대 미국의 패권의 힘 그리고 기축 통화의 달러로서의 지위는 언젠가 끝납니다. 왜? 영원할 수 없어요. 그 전에 파운드와 그 전에 스페인 금화, 그 전에 로마 제국의 데나리우스 다 망했고 다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타락, 그러니까 미국의 끝없는 이 부채를 언제까지 세계 경제와 우리 인류가 감내할 수 있는가가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숙제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우리 교수님 얘기했지만은 뭐 77번, 80번, 81번 그 한도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을 하는데 전 일종의 이 쇼잉 효과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 한도라는 거는 그 한도를 안 채우기 위해서 한도를 정하는 거고 그 한도가 찼으면은 그만해야 되는 게 한도잖아요. 근데 저 미국의 빚의 한도, 미국의 부채 한도는 계속해서 한도를 정하면 정한 만큼 빚을 냅니다. 그리고 한도를 또 올려줘요. 또 빚을 내요. 또 올려줘요. 그러니까 이 행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빚이 늘어나는 거, 또 달러가 소위 말한 타락하는 거,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뭐 그런 형국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저 행태들을 좀 보면서 이제 의혹의 눈초리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고 그때 미국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포인트가 중요한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난 2011년에 한번 유사한 그 도전 아닌 도전을 받은 때가 있었는데요. 그 2011년도 뭐 짧게 말씀드리면 당시에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저 한도를 올려주냐 마냐 놓고 굉장히 치열한 아주 어마어마한 격전이었었습니다. 뭐 그때 당시는 하루는 좀 협상이 잘 됐네 하면 주가가 오르고요. 또 안 될 것 같네 하면 주가가 급락하고 급등락을 반복하다가 극적으로 타결을 했었거든요. 지금 표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7월 31일에 이제 타결을 했고 당시에 저도 그날 방송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잘 됐습니다 여러 번 했는데 그리고 그날 밤 한 18시간 후였나요? 이제 S&P라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하나가 타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미국 너네들 왜 저런 거 가지고 시장을 불안하게 해? 그래서 미국의 국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이제 강등을 하게 되는 그러면서 한 20%가 대폭락을 하게 됐는데 그러나 그랬을 때 미국이 아직 살아있느냐 달러가 살아있느냐 아니냐는 그 극복을 어떻게 했냐를 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때 그거를 미국은 완전히 극복을 했습니다. 어떻게 극복을 했어요? 오히려 달러는 강해졌고요. 네. 자신들의 위기를 유럽 재정 위기로 떠넘겨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강등을 친 위기를 유럽 재정 위기로 넘겨버리면서 자신들 미국 국채 또 달러가 오히려 승승장구하게 되는 이제 그게 2011년이었고요. 그리고 또 올리고 그리고 또 이제 세월이 12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또 한번 티격태격이 있었지만은 그 뭐 그냥 스무스하게 또 넘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당장에는 이거 가지고 큰 난리는 없었으나 지금부터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달러 가치입니다. 이거를 이제 극적으로 뭐 통과를 하고 난 다음에 세계인들은 네. 과연 이 부채 한도를 어떻게 바라볼까? 네네. 어우 협상 잘했네. 네네. 역시 미국의 힘은 강해. 달러가 더 강해졌지. 네네. 아니면 이제 빚이 31조 4천억 달러야. 그러면 이제는 거의 끝에 다가오겠네. 달러 가치가 오히려
떨어질지 좀 잠시 후에 그 달러 가치에 대한 건 좀 더 한번 자세히 거기가 분석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부탁드리고요. 같습니다. 저도 2011년에 그 극적으로 타결되고 나서 정말 속절없이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그게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번에는 이렇게 밀당을 하다가 잘 타결이 됐는데 과연 주식시장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도 궁금하긴 한데요. 이번에 이렇게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역사상 최악의 위기는 막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는데 이 교수님 그 주요 타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실 일단 왜 이게 문제가 됐는지를 조금 봐야 되는데 이제 공화당에서는 협상을 잘 안 해주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에서는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한 게 사실이고요. 바이든 정부가 결국은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요인이 있었고 근데 이 두 당의 컬러가 좀 다르죠. 두 당의 컬러가 다르다는 건 어떤 이야기냐면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재정 지출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공화당은 이제 필요 없는 큰 정부를 조금 배제하면서 필요 없는 재정 지출을 좀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어떤 것이냐?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는 빨리빨리 이제 재정을 늘려달라고 하는 이야기고 공화당 측에서는 좀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니네가 이제 부채를 올려주긴 하지만 지금 어쩔 수 없이 디폴트가 있어서 디폴트 위기가 있기 때문에 부채 상한을 좀 올려줘야 되긴 하지만 비용 감축 노력, 그러니까 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노력들을 조금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큰 메시지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타결된 것을 보면은 부채 한도가 2년간 상향이 됐는데 2024년에는 지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제약을 가합니다. 비용을 늘리지 말고 5년에 그 흔히 말하는 비국방 분야 예산만 1% 이내 증액하자. 그다음에 여기 좀 빠졌는데 코로나19로 안 쓰는 재정들 회수하라라는 이야기들이 또 있습니다. 푸드 스탬프 근로 요건 뭐 기준 18세부터 54세 강화는 이것에 흔히 말하는 복지 정책을 좀 줄여라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응되는 비용을 조금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 있고요. 에너지 프로젝트 허가 과정 신속화는 조금 다른 입장인데 결국은 이거는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입장이라 큰 틀에서는 결국 공화당이 요청한 것은 이번에는 해주지만 비용을 줄이려는 플랜을 가져와라. 사실 이게 뭐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기업이 부실화까지 가면은 채권단들이 오죠. 채권단들이 오면 뭐 할 거냐. 결국은 구제금, 니네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내놔라라는 이야기거든요. 너무 지출이 늘어나면은 안 되니까 결국은 정부에서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떻게 지출을 조절할 것이냐라는 대안을 내려놔라는 이야기였고 내년 그리고 내후년 그런 어떤 세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제약을 두게 하는 그런 큰 틀의 어떤 협상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합의안을 통해서 소위 이제 세계가 우려하던 미국의 디폴트는 막았는데 저희는 지금 타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냥 일시적인 봉합에 불과하다 이런 평가도 있고 앞으로의 전망도 또 부정적인 우려를 하는 전망도 많은데 그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게 자꾸 정부의 예산이란 것을 가지고 정치적인 논리가 너무 많이 개입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가장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협상을 하는 건데 누구나 이제 미국 경제가 부도를 내면 안 된다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부도를 내면은 워낙 그 미국 국채가 가지는 채권 시장에서의 중요성, 그다음에 여러 해외 자산 시장의 영향들을 고려하면은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미국 국채가 부도나면 안 된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막판까지 끌고 감으로써 미국 양당제 체제 하에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이런 흔히 말하는 재정 플랜이라는 것은 결국 국가가 전반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세입 세출을 관리하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인 리스크가 커지는 것이 아니냐. 그거를 한쪽에서 몰아가게 된다면 사실 협상이 안 되게 되고 진짜 디폴트가 난다라 그러면 엄청나게 금융시장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있으니까 미리미리 해결하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뭐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마지막까지 와서 이 비용 리스크 이걸 어떻게 줄여야 되느냐를 가지고 서로 레버리지 보통 얘기하는데 서로 이게 자기만의 내용들을 가지고 싸운다는 게 밖에서 보기엔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이래서 뭐 피치사가 전망을 내놨는데 사실 2011년에 신용등급을 낮출 때도 이게 미국이 돈을 못 갚아서 낮춘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고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고 그리고 자국화로 발행된 어떤 채권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채권 부채를 갚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리스크가 너무 커지고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하락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하락시킨 거거든요.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막판까지 몰려가면서 사실 미리미리 해결하면 되는 일을
박판까지 몰고 가면서 서로 양당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만 너무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이런 것을 신용평가사에서 좀 반영하는 내용들이 아니냐. 결국은 이게 사실 합리적 뭐든지 경제학자라고 생각하면은 뭐 1월 달에 이미 해결하고 뭐 5월 달에 부채 한도 늘려서 그냥 순탄하게 가면은 시장에 불확실성을 주지 않고 굉장히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지금 마지막까지 와서 이렇게 힘들게 뉴스를 여러 번 내면서 금융시장에 혼란성을 주고 진짜 보도가 나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를 주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벤트가 너무 정치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정치적으로 가는 것들이 우리가 국가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결국 피치사 등 이제 신용평가사에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이게 사실 2011년에 신용등급을 낮춘 동일한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너무 벼랑 끝까지 몰고 가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양쪽에서 시간을 많이 끌면서 오다 보니까 이제 벼랑 끝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했잖아요. 안을 많이 냈잖아요. 심지어 수정헌법 14조까지 발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까지 나왔는데요. 과연 미국의 재무부가 이번에 이제 타결안으로 중재안으로 쭉 제시하고 했던 거 그 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 지금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의 이 부채 한도 합의가 타결됐다. 뭐 그러니까 이제 정상으로 돌아간다. 이런 어떤 1차원적인 분석을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적지 않은데요. 물론 미국이 뭐 큰 일이 없을 것이고 또 있더라도 잘 수습은 할 겁니다. 그러나 디폴트는 사실은 여러 가지 위기가 나오려고 하다가 결국은 수습될 것으로 우리가 사실상 예견했던 디폴트는 여태까지 미국이 됐던 적도 없고 또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정도에 어떤 우여곡절 끝에 타결이 되느냐만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 2011년도 당시에도 S&P라는 신용평가회사들이 합의 이후에 타결 이후에 신용등급을 떨어뜨렸던 것도 신용평가회사가 주관적으로 자기들 기분 나쁘다고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적 구조가 있다고요. 자, 지금 타협한 내용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타협한 내용이 과연 미국 경제의 건실, 재정의 건실도가 세계 경제에 희망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더 고통을 주는 것이냐. 자, 이런데 타결한 내용 중에 첫 번째 주목되는 게 부채 한도 2년간 상향인데 이번에 부채 한도 합의 내용을 정확하게 보면 상향이 아닙니다. 2년간 유예입니다. 2년간은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과가 상향의 효과를 갖지만은 보통 통상적으로는 부채 한도를 몇 달러씩 늘려주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앞으로 2년간은 부채 한도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법적 테두리 내에서 마음대로 발행해 이거거든요. 바이든 대통령 임기가 딱 2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임기 동안 부채 한도는 이제 없습니다. 굉장히 큰 틀의 양보를 한 겁니다. 공화당이.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요. 지금 미국 재무부의 이 예금 계좌가 텅텅 비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1월 달에 이미 미국 부채 한도 31조 달러를 돌파한 상황이거든요. 약 5개월 동안 미국 재무부가 제대로 돈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무부에 현 시재금이 없다 보니까 그 시재금을 이제 부채 한도가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고 나면 급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할 겁니다. 국채를 발행한다는 건 정권시장에 금융시장에 돈을 끌어간다는 얘기인데요. 그것을 한꺼번에 끌어가면 그동안에 올 5달 동안에 미국 정부가 마음대로 국채를 발행하지 못해서 시중에 돈이 좀 넘쳐나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오른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국채를 더 많이 발행을 하면 홍수가 돼서 이것을 이제 경제학에서는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라고도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시중 돈을 빼가면 단기 국채가 급등할 수 있고 주가가 폭락할 수 있습니다. 2011년도에 보면 그날도 주말에 타결이 됐습니다. 주말에 타결이 돼서 전 세계가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쉬고 월요일 날 주가가 떨어졌고 이틀 주가가 떨어지고 사흘째 S&P가 신용등급을 떨어뜨렸거든요. 자, 그런데 당시에 신용등급을 떨어뜨린 그 기관들은 주가가 떨어지는 걸 보고 신용등급을 떨어뜨렸습니다.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바로 이제 채권 발행 물량이
단기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공포도 있었고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협상이 빨리 안 되는 것에 대한 어떤 시장의 피로감 거기다가 미국의 국채가 이렇게 많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이번에는요 갑자기 이제 국채가 늘어나면 시중의 돈을 단기에 빨리 흡수해 가면 여기에 텐트럼 현상이라 해서 발작 현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려해서 어떤 신용평가사들이 지금 피치 같은 데서도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이미 경고등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떤 우려가 된다. 자, 그다음에 이 민주당이 대폭 양보, 공화당이 민주당에게 대폭 양보하는 대신 바이든 대통령도 많이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월 달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동결했습니다. 증가율 동결하고 그 다음 예산도 1%만 늘리기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예산을 경직적으로 타이트하게 꾸려간다. 그러면 이게 인플레가 지금 5%인데 동결 또는 1%밖에 안 늘리면 재정 지출이 사실상 좀 줄어드는 효과가 나거든요.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의 그동안의 칩스법이라든지 또 인플레 감축법 이런 것들이 정부 보조금을 주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데 그 보조금을 제때 못 줄 수가 있어서 정부의 행정, 재정, 정책 드라이브에 차질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이 대목을 과연 금융시장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뉴욕 증시의 반응 또는 S&P 신용평가사들의 반응이 달라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미국에서 갑자기 국채를 왕창 발행하면 전 세계에 돈이 딱 빨려 들어가서 증시가 갑자기 침체될 수도 있다. 예.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요. 미국에 있는 돈이 일단 금융시장에서 정부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단기 국채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오르면 미국 달러 가치가 급등합니다. 그럼 미국 달러가 급등하면 전 세계의 돈이 다시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2단계에 걸친 발작 현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디폴트 아마 전 국민이 이제 모르는 분이 없는 단어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는 디폴트 상황을 미국의 디폴트를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과연 미국의 디폴트가 되면 어떤 위험한 상황이 되길래 이렇게 그거에 전 세계가 촉각을 세우고 그랬는지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두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한 손에는 금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US 트레저리, 미국 국채입니다. 가장 두 가지 뭐 아마겟돈 때까지 갔을 때 두 개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 특히 중앙은행에서는 금과 미 국채를 다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폴트 이야기를 하는데 채무 불이행이라는 뜻이죠. 하고 미국의 디폴트란 문제는 정확히는 미국 국채가 디폴트 된다. 즉 미국 국채가 안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들고 있고 중국의 인민은행도 들고 있고 다 들고 있는데 이자를 안 줄게. 나아가서 만기가 도달했는데 내가 원금도 못 줄게. 이렇게 되는 상황이 이제 미국 디폴트에 대한 상황이고요. 원리금을 못 갚는 이유는 하나겠죠. 미국 정부에 돈이 없는. 그래서 이번에 예산 한도를 늘려주지 않는다면 원리금 이자도 못 내주니까 미국 국채에 대한 디폴트가 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미국 디폴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저렇게 이제 전 세계들이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금을 들고 있든 아니면 미 국채를 들고 있든. 그랬는데 이번에 한도를 높여줬고 다시 발행할 수 있고 발행한다면 그만큼의 달러를 찍어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나눠주겠죠. 근데 기술적으로 미국 국채가 디폴트를 날 확률은 없습니다. 기술적 디폴트를 낸다 이런 뜻은 뭡니까? 단기물에서 이자를 주는데 잠깐 기다려. 이 정도겠죠. 예, 네. 잠깐 기다려 정도지만 이것도 헌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바이든 대통령이 최악의 국면에서는 대통령이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디폴트를 낼 가능성은 저는 전혀 없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는 뭐냐. 제가 앞서 대영 제국도 얘기했고요. 그전에 로마 제국도 얘기했는데 이 마지막에 그 제국들이 물론 망해가고 그 통화가 무너질 때 마지막의 특징은 큰 틀에서 두 개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군사적으로 자기보다 더 센 나라가 나올 때 하고 이 통화적으로는 화폐 가치 타락입니다. 하이퍼 인플레거든요. 즉 이번에도 미 국채가 디폴트가 난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가질 필요가 없고요. 계속해서 제가 달러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이 상황, 이 위기들을 제가 보고 세계 시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많이 빚을 냈네. 드디어 미국과 또 미국의 기축통화인 달러도 마지막 국면에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너 달러 가질래? 석유 가질래? 달러 가질래? 금 가질래? 뭐 달러 가질래? 삼성전자 가질래? 이럴 때 내가 이 달러를 갖고 있느니 이쪽에 실물성 자산을 가질 거야라는
이게 결국은 하이퍼 인플레거든요. 이 가격이 급등하게 높아지니까. 그래서 저는 미국 디폴트보다 향후 나타날 움직임은 뭐냐? 통화적 관점에서는 달러 약세가 느닷없이 심해지는 이것은 마지막 국면이고요. 반면에 달러가 오히려 강해진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미국과 달러는 힘 있네. 근데 제가 살짝 걸리는 게 이번에는 노카운트예요. 그러니까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을 했는데 앞서 우리 교수님 말씀드렸지만 31조 4천억 달러에서 32조 달러라든가 33조 달러라든가 어느 정도 실링을 안정하고 노카운트를 이 데슬링을 안정하고 노카운트를 쳐버렸거든요. 전 이게 약간 수상해서 지금부터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게 달러 약세가 심화되는가, 달러 강세가 심화되는가. 오히려 여기서 달러 강세로 돌변한다면 앞서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주식시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텐트럼이겠지만 달러 약세로 가게 되면 주식이 빠지기커녕 오히려 이게 버블이 자산 버블의 가능성도 같이 상존하는 그 딜레마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국가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군사력입니다. 이거 여기 뭐 다른 시간에 이야기하게 될 텐데 로마가 멸망했을 때 영국 대영 제국이 무너질 때 세계 대전이 일어나거든요. 그거는 압도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은 압도하나 생각하지만 미국 대 중국은 미국이 압도합니다. 미국 대 러시아, 미국이 압도해요. 근데 미국 대 중러가 합치면 이건 퀘스천 마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참 그런 어떤 패권과 또 기축통화의 묘한 변곡점에 와 있다. 또 이런 점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디폴트는 면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려는 역시나 많은 것 같고 이런 국가적인 패권 관계까지를 잘 분석해 주셨습니다. 좀 전에 자료 화면에서도 잠깐 지나갔었지만 일본이나 중국, 영국 같이 이제 많은 그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혼란은 더 컸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한 18번째쯤 가지고 있던데요. 그런 가운데서 또 중국은 이 와중에 좀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달러 패권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우려도 있고 한데 그 전 세계적인 혼란 이런 것들은 어땠습니까? 뭐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진짜 부도가 날 거라고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고요.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부도가 나서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있어서 혼돈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실제 부도로 갈 거라고는 예측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는 뭐 아주 크게 움직임은 없었다. 근데 중국은 그러면 이번에 어떤 판단하에서 그걸 매각하고 하게 중국은 사실은 이번 이게 좀 요 기조가 아니라 이제 흔히 말하는 글로벌 공급망 분화가 오히려 더 관계가 깊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제 글로벌 공급망 분화가 되면서 미국은 미국만의 공급망, 중국은 중국만의 공급망을 갖춰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공급망 내에 사실은 전 세계의 기축통화가 달러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외환을 송금하거나 받을 때 모두 다 그 흔히 말하는 달러 시스템을 쓰거든요. 그 스위프트 시스템인데 이런 것을 벗어나서 결제화를 위안화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중국은 자기만의 어떠한 그 인센티브가 있어서 이제 공급망이 분화가 되면은 자기만의 공급망을 또 가져야 되는데 자기만의 공급망을 달러화로 결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펼쳐지면서 이러한 기조 하에서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고 금을 오히려 조금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라는 게 국가의 안정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외환 보유고 부분에 달러를 좀 줄이고 금을 많이 늘리는 이런 정책을 폈고요. 사실 이러한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텐데 이제 중국이 뭐 앞으로도 이러한 계속 경향을 보일 거다라고는 많이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만의 공급망을 결제하려면 자기만의 결제 시스템을 가져야 되고 이것을 뭐 브라질이라든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의 이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러한 노력이 사실은 뭐 처음 된 것은 아니고 뭐 2010년대 초반 뭐 CMIM 뭐 여러 가지 중국의 기관들을 펼치면서 아시아의 영내 금융에 있어서 위안화의 역할을 강조하자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사태가 겹치면서 이러한 노력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줄어든 것인데 뭐 크게 말해서 1대1로라는 중국의 정책 역시 이런 위안화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서 그리고 지금은 예전에는 말만 그랬지만 미국이 실제 뭐 칩스법이라든 이런 것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역시 위기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위기감이 크기 때문에 최근 나온 얘기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생각만큼 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수요 내수가 주는 것도 문제인데 투자가 잘 안 일어나고 있다. 투자가 잘 안 일어나고 있는 원인은 결국은 중국 내 공급망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에 대한 불확실성. 미국과의 갈등이 있고 이것을 또 어떻게 흔히 말하는 결제 시스템까지 새로 바꿔갈 것이냐에 대한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국 내 투자가 잘 안 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도 안 되고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여러 가지 파악 경로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큰 틀에서 보자면 뭐 중국이 판 것은 뭐 달러가 부도가 날 것이라고 해서 파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세계 경제에 공급망 분할한 이슈가 생기고 공급망 분할한 이슈가 생기면서 중국이 리오프닝 하는데 실제로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헤쳐나가야 된다. 이거를 중국만의 시스템, 중국만의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교육을 일부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러한 인센티브 하에서 흔히 말하는 외화보유고 시스템을 조금 바꿔가는 것이 아니냐.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시장에 종사하는 분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이고 또 주식시장 관점에서 투자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 더 촉을 세우고 볼 것 같고요. 일반 국민들께서는 경제에 대한 기초적인 원리, 수많은 전문 용어들에 대해서 잘 배우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심화학습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 박사님, 아까 이제 갑자기 미국에서 국채를 아주 발행을 쇄도한다. 만약 이렇게 되면 상당히 미국 경제도 악영향이 있을 것도 같고 또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왜곡 현상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예, 우리 현명한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그렇게 무리수를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국채 발행 물량을 좀 조절을 하려고 그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에 재무부에 돈이 떨어져 있어서 연금 같은 거 일부 지금 못 주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발행하면 채권의 어떤 단기 채권이 금리가 올라가고 가격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이제 시중에 돈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대목은 연방준비은행과의 어떤 정책 공조를 통해서요. 그렇게 발행되는 국채를 연준이 좀 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양적 완화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이지니스 통화 퀀터티티브 이지니스라 해서 QE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통화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요인이고 또 그것이 어떤 달러의 강세 요인이지만 그것을 연준이 또 나서서 돈을 풀어주면 그것은 또 하나의 달러 약세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미국은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달러가 굉장히 강세로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강세를 미국 기업이 견뎌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재무부나 연준 입장에서 미국 경제가 한꺼번에 금리가 오르는 사태를 방관하지 않을 거예요. 달러 강세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되는 구조적인 요인을 시장이 걱정을 하고 같이 동반해서 투기를 하게 되면 금융 혼란이 올 수 있다. 이제 그런 면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이번에 국채가 많이 이제 발행될 것이라는 점 하나는 있지만 또 하나 연방 정부가 예산 증가를 억제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정부의 예산 억제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 국채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고요. 자, 보다 근본적으로 볼 때는 미국은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절대 안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망한다고 그러니까 뭐 저희 집 사람도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해보지 않은 일에 디폴트 우려가 오니까 그런데 이 부도 디폴트라는 것은 부자도 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망한 기업이 부도가 나는 게 아니에요. 잘 가고 있는 기업도 자기가 줄 돈을 제때 못 주면 그것이 부도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부인이 용돈 한도를 줬는데 남편이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밖에서 부도가 나게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제3자는 이 집에 찾아와서 남편을 제치고 부인한테 돈 받아가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디폴트 염려는 없는데 전 정칠진 평론가에게 100% 동조하고 싶은 게요. 그 과정에서 세계가 달러가 이렇게 빚이 많아? 31조 달러입니다. 4경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돈이 많아지면 결국 미국도 언젠가는 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점점 회사채 미국 의존도를 계속해서 좀 줄여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언젠가는 미국의 세계 경제 장악력이 꺼질 수도 있다. 그 면을 우려하는 그 금융시장의 공포가 크다. 네. 이것이 과연 오느냐 안 오느냐 그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의 영향을 이렇게 봤는데
이 교수님, 우리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뭐 사실 이제 이거 해결 자체는 한국 입장으로서는 좋은 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단기적으로 해결이 됐다는 얘기는 불확실성이 해결됐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수출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수출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중국이 리오프닝이 굉장히 늦어지면서 수출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게 혹시나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경제에 굉장히 불확실성, 특히나 금융시장을 통한 금융시장을 통해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고 특히나 은행 위기가 있었던 미국으로서는 이런 게 좋지 않거든요. 갑자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은행이 가진 자산 역시 하락하게 되고 또 그런 뱅크런의 위기가 생기게 되고 신용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서 커다란 위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부도가 안 난 것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수출 경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 시장이 또 제대로 지금 수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가고 있는데 미국 시장의 어떤 실물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굉장히 줄어든 효과가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을 생각해 보면은 뭐 그게 방향 자체가 꼭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미국에 대해서 수출의 혜택을 보는 것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배터리 분야라든지 자동차, 전기차 분야가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 결국 보조금이라는 게 재정인데 재정에 대한 보조금이 제대로 지불될 수 있을까? 아무래도 예산을 늘리지 못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또 감축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감축을 될 때 이제 자기 나라는 감축을 덜하고 다른 나라에 대한 혜택을 감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뭐 모든 재정의 운영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찌됐든 굿뉴스다. 결국은 디폴트가 안 나면서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특히나 미국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은 은행 신용 공급에 대한 되게 우려가 있던 미국에서는 커다란 타격이 입을 수가 있어서 실물 경기까지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게 해소가 되면서 긍정적인 뉴스가 됐지만 이제 내년에 그런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것들 제대로 못 쓰게 된다라 그러면 한국 기업의 수출에 있어서는 조금 더 타격을 입을 수는 있다라고 아마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일단은 대한민국으로서는 굿뉴스다. 그런데 아까 초두에 말씀하셨듯이 옛날에는 한때는 헬리콥터로 찍어낸다라고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달러가 이제 많이 국채 발행이라든지 달러 통화량이 많아지면 분명히 달러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어떤 기축 통화 국가로서의 위상까지 연결이 될 텐데 과연 달러 가치는 어떨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봐야 될 두 번째 관문이 있는데요. 6월 13, 14일 날 6월 FOMC 회의가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6월 15일 날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뭐 마치 누가 음모론처럼 짜 맞춘 것 같지는 않지만 한 4일 전까지만 해도 뭐 인상의 가능성이 한 70%, 68% 좀 됐다가 어제 오늘부터 이제 동결의 가능성이 한 68%, 70%가 됐습니다. 이제 이걸 뭘 의미하느냐? 이제부터 미국의 딜레마는 국채 금리가 튀어오르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6월 13, 14일 아마 FOMC 회의가 동결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시장 금리, 이건 기준 금리고요. 더 빨리 떨어질 겁니다. 아마 10년을 비롯해 가지고 이게 시장 금리가 뚝 떨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은 굉장히 숨고르기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금리를 여기서 동결하게 된다. 긴축을 멈추게 된다라고 하는 순간 달러 가치도 같이 떨어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달러 유동성들이 미국에 안 있고 세계로 퍼져 나오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공은 연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과연 인상으로 가느냐, 동결로 가느냐. 만에 하나 여기서 인상을 한다. 그러면 다시 달러 가치 살아나고 금리 오르고 우리가 겪었던 그런 거가 되지만 동결을 하게 될 경우에는 6월, 7월, 8월 잭슨홀 미팅까지는 상당 부분 달러 약세, 자산 가격 상승, 뭐 이런 어떤 좋게 보이는 모습이 나오겠는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당장 하반기에 찾아올 인플레이션은 이제 또 하나의 우리의 업보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제 채무 한도 협상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비가 6월 FOMC 회의인데 이거 역시도 그냥 동결적으로 넘어가게 되겠고 그러면 한동안은 달러 약세, 뭐 주가 상승, 그 시장 금리 떨어져 뭐 이런 거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은 또 하반기 언젠가는 뭐 업보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는가 네. 이런 전망을 해보고 싶습니다. 동결이면 이제 한국하고 금리 차이는 1.75에서 일단은 멈춰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동안 2.0으로 벌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면 아마 환율도 뚝 떨어질 겁니다. 네, 예, 원달러 환율도 1,200원대까지도 가겠죠. 네, 네. 2011년에도 이제 그 S&P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되면서 여러 혼란들이 있었는데 이번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전망과 이런 걸 예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런 거에 따라서 나아가 보면 신흥국들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전반적인 여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디폴트 우려가 생겼을 때 미국은 국내적으로 경제 위기에 관한 그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이게 미국이 흔들리게 될 경우에 그 약한 고리를 갖고 있는 신흥국들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현재 국제적인 공인을 잃어버리고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면 달러 자산을 외환 보유고로 갖고 있는 나라들을 당장에 어떤 충격을 맞을 수 있고 국제 거래가 마비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약한 고리. 이번에 디폴트 과정에서 과거에 비해서 특히 세계 전문가들이 많이 우려한 것은 지금은 금리를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곳곳에서 좀 약한 고리들이 많습니다. 많이 그동안 고통을 겪기 때문에 누가 툭 치면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약한 고리들. 뭐 비교적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잘 선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일부 국가들은 지금 스리랑카라든지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같은 데는 지금 구제금융 상황에 이미 거의 국가 부도 상태에 들어갔었죠. 이런 것에 어떤 악영향이 생길 수가 있는데 다행히 일단은 2011년 같은 사태는 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게 현재 전문가들의 좀 다수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2011년과는 달리 협상 과정도 상대적으로 좀 매끄러웠고 또 앞으로의 미국이 예산을 감축한 것도 아니고 한 1% 정도 늘리는 범위 내에서 서로가 타협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떤 적정한 조화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무게 중심을 두고 싶습니다. 네. 미국 경제가 감기에 걸리며 기침을 하면 한국 경제는 감기에 걸린다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요. 미국이 이제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때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게 좋을지 짧게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단 디폴트 위기가 해결이 되면서 한국에서 한숨을 내쉬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 경제 이슈에 좀 집중을 해야 될 이제 다시 상황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연체율이 증가하고 하반기에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부채 이연 같은 것들이 끝내게 되면은 부도율이나 부실률 같은 것들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연체율 같은 것도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상황은 국내 경제에 집중을 해서 이러한 고금리가 가져온 부정적인 효과를 좀 제거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시나리오 자체가 그리고 중국이 리오프닝이 늦어지면서 하반기 경제 성장률이 좀 안 좋을 거다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뭐 한국은행 1.4%라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지만 중국이나 글로벌 환경이 안 좋으면은 1.1%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변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대비를 점차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큰 고비를 넘겨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내 리스크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국내 리스크에 집중을 하면서 또 중국이 그렇게 잘 지금 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경제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2025년까지는 노카운트입니다. 미국의 법정 채무 한도가 없고요. 미국의 재무 건전성은 이루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미국의 빚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저는 향후 2년간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원자재 가격에 일종의 버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향후 2년간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을 좀 확보하는 쪽에 그런 정책적인 그런 전섭도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김 박사님 마지막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결국은 우리의 경쟁력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의 디폴트 위기가 우려되는 가운데서도 이번에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는 과거 외환 위기 당시보다는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감내하고 안전적으로 위기 관리 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위기가 일단 극복됐다고는 하지만은 만사 지금 약한 고리가 많은 상황인 만큼
외환 보유고 관리에 특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특히 지금 수출이 조금 살아나는 기반을 보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경상수지 어떤 방어 여기에도 바짝 좀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그 어려운 위기는 넘겼다라고 하지만 금융당국이나 각 개별 경제 주체들이 앞으로도 계속 촉각을 곤두세우고 미국 부채한도 협상 그 여파에 대해서 촉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경제인사이트는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 속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나아갈 길에 대해서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 꿀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월요일 경제인사이트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